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 오후에는 또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눈이 온 이후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이번 주 동안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무려 4일 정도나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내일은 영하 13도, 모레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진다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 오늘이 월요일이죠. 이번 한 주는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출발하는 그런 한 주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두 분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시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안개주의보가 일부 지역에 발령이 된 것 같아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안개가 사실은 한반도 전체에 끼어 있지 않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내일, 그게 안개주의보라는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종근입니다. 안개와 또 이 전국. 그렇죠. 자,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류 평화의 제전 평창 올림픽이 D-18일 11시간 50분 남았습니다. 북한 참가만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 기준이 아니듯이 북한 참가 결사 반대가 평창 올림픽의 성공 또한 아닐 것입니다. 순리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준비 되셨는지요? 저는 지금 서양호 소장님이 인류 평화를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자, 내가 주목한 말 한마디부터 들어보죠. 이종근 실장님. 네, 지난주 내내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IOC에서도 엔트리를 확대시켰죠. 35명 엔트리를 확대시켰고. 근데 정부에서는 우리 선수가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서 또 위임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 선수 4명이 계속 경기에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말 한마디입니다. 제가 꼽은 단일팀 구성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아이스하키 팀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 표현에서 지금 이 정부가 아이스하키 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스포츠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산업화 세대를 비판하는 민주화 세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업화를 위해서 어떻게 개인들을 희생시킬 수 있느냐. 그 비판이 사실은 본인들한테 이번에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하라. 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야말로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 역시 불공정하고 결과 역시 정의롭지 못한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양호 소장님.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나경원 의원이 IOC 조직위원회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저지해달라면서 보낸 서한의 내용 중 일부라고 합니다. 또 이 내용도 예전에 나경원 의원이 보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평창 스페셜 동계올림픽에 북한 정식 선수단을 초청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12년 6월 당시에 2013년 평창 스페셜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나경원 조직위원장이 북한에 참가를 요청하며 보낸 서한 내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1년 국회에서 평창올림픽 특별법을 여야가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는데요. 그 내용에는 이번 대회로 남북 화해에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특히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스페셜 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위해서 서한까지 보내고 특별법까지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는 북한 참가를 정치 도구화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과 같이 북한파리, 종북몰이,
안보 상업주의로만 간신히 유지되는 보수만을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계속해서 경색 국면과 악화일로로 걷기를 바라는 심보. 이 심보로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대한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어렵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변화하는 혁신하는 보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예, 한 가지 이정우 말씀에 제가 이렇게 토를 달면 저도 나경원 의원이 IOC에 직접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당시 스페셜 올림픽이라든지 혹은 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당시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 이 북한의 어떤 참가를 촉구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 노력했다는 부분과 지금의 행동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때와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그 이후로 도발했던 것들이 쌓여온 지금의 어떤 상황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남북 단일팀을 원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며칠 한 20일 남겨놓고 선수들의 어떤 이 의사도 묻지 않고 남북 단일팀을 억지로 만든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얘기죠. 정부도 그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북한의 답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국 선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대통령이 직접 제천 훈련장까지 찾아가서 직접 아이스하키 선수들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정에 있어서는 시간의 촉박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문은 평창 올림픽이지만 그 출구는 남북한 비핵화를 위한 고위 정상급 회담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 화해가 시작되는 기틀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올림픽 얘기부터 먼저 하죠,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외교라든지 위안부 협상을 비롯한 외교에서 당사자 원칙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견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 이거는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시간이 물론 서영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했다 하더라도 일각에선 아니 시간이 아무리 부족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당사자 원칙을 그렇게 주장했으면 당사자인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 그리고 감독 상의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지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르게 나선다라는 것은 이거는 당사자 원칙이 어그러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우 실장님? 네, 그 과정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중간에 계속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에서 여자 선수들에게 의향을 묻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여자 선수들의 피해를 안 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엔트리가 늘어났어요. 30명으로 늘어났지만 늘어났다고 해서 이 경기장에 나가는 실제로 출전하는 선수들이 늘어난 거 아니거든요. 출전하는 선수들은 어차피 4피리어드에 1피리어드, 2피리어드 들어가는 선수들은 다 똑같아요. 5명씩. 그러면 어차피 그럼 피해를 보는 선수들은 똑같이 생기는데 그렇게 물어본다 또는 위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또 똑같은 거를 갖고 사실은 말장난을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지금 일각에서는 있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계속 제가 이렇게 되풀이해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야말로 정치가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논리가 계속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생각하세요. 저는 모든 스포츠는 정치적이라고 우리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거 아실 겁니다. 고대 올림픽 기원도 그리스 병사들이 전쟁을 훈련하기 위한 훈련에서부터 출발했고요. 그리고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마라톤이 남아있는 것도 그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대 올림픽이나 그리고 월드컵 축구의 시원이 되었던 유럽 리그도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 이바지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가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하는 스포츠가 한반도 평화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스하키 얘기하셨는데 아이스하키는 6명이 하는 경기입니다. 골리라고 하는 골키퍼가 1명을 제외하고는 5명이 4조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1분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IOC에서는 한 조를 5명을 북한 선수단으로 엔트리로 채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국 도종환 장관이 직접
그 감독과 체육협회 관계자들에게 직접 통화를 해서 한 조를 5명이 아니라 3명으로 제안해서 우리 역제안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선수들이 북한 선수가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정부 당국과 장관은 한국 선수단이 최대한 배려될 수 있는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점 또한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80년대 학교 다니셨죠? 그때 전두환 대통령. 두 분 다 그러시면. 예, 전두환 대통령이. 제일 어리죠, 우리 서영수. 전두환 대통령이 프로야구 만드셨을 때 비판 안 하셨어요, 혹시? 이 프로야구. 그렇죠. 3S 정책 때문에 많이 비판했죠. 정치에 이용한다고. 예. 지금 똑같은 논리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는 그걸 비판하면서 정치와 스포츠와 관계를 이야기하고 지금은 그것이 정치와 스포츠 관계가 좋은 점으로 선전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으로 말씀하시네요. 선수들끼리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나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갈등을 크라켓 외교라든가 핑퐁 외교로 갈등을 녹이는 사례도 있고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는 오히려 축구 예선전을 하다가 월드컵 예선전을 하다가 전쟁으로 세계 드문 축구 전쟁으로 비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사회와 스포츠는 정치와 뗄래야 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좀 여쭤보고 또 하나는 제가 여쭤볼게. 지금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에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북한에 구제역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제역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최근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된 5월까지 한층 더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주변 국가 사례로는 중국과 몽골만 언급됐고 북한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이제 동아일보의 보도고요. 어쨌든 질병관리본부는 북한 정관단을 검역했는데 이상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물론 이상이 없어야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왜 그 북한에 있어서의 구제역 발생을 발표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들게 되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오늘 아침 나와 있고 이것과 또 다른 건 뭐냐면 현송월이 내려왔을 때 그렇죠. 이 기자들이 막 질문하니까 불편해 하신다. 이런 얘기라든지 예를 들면은 내려오기로 한 날 안 내려오고 우리 그 다음 날 갈게 그러고 오는 거라든지 이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할 말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북한 자꾸 언론 가지고 이 시비를 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좀 할 말은 세게 할 때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구 실장님? 마지막 말씀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노동신문의 사설에서 보수 언론들이 지금 남북 평화 무드를 해치고 있다라는 직접적인 비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청와대가 같은 날 남북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언론들이 협조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오해 여지가 있잖아요. 도동신문에서 이 사설을 한 날 굳이 또 청와대에서 거의 비슷한 궤를 지금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국정원의 그 표현은 불편해 하신다. 국정원이 언제부터 근데 심기경호까지 하죠. 이제 불편은 완전 심기인데 그냥 심기경호를 그렇게 드러낸 것이고 구제역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모든 것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용히 해야 되고 언론들도 비판을 금해야 되고 심기를 다 우리가 헤아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네. 예전에 북풍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보수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전쟁 위기가 있다 그래서 안보를 위해서 동서독 시절에는요. 네. 동풍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던 북풍이 이제는 더 이상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남북 화해와 교류 분위기가 저는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성숙해 있고 남북 단일팀 과정에 절차적으로 충분히 과정을 밟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일부 반대 여론이 있는 것처럼 저는 더 이상 북풍도 남북 화해 교류도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문제나 선거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남북 단일팀 문제와 그리고 북한의 평창 올림픽은 전체적으로 평창 올림픽의 붐업이라든가 한반도 화해 교류에 대한 작은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이 마치 전부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진영 대결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건 좀 지나치지 않는가. 따라서 언론이든 정치 관계자든
평창 올림픽을 그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볼 좀 객관적인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 북한 구제역 발성 관련 백신 조정 계획 알림에 따르면은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강원도 양구군, 철원군, 인제군에 대해서 북한의 구제역이 발생했으니 가축들의 백신을 접종해서 사전 예방을 하는 취지의 공문을 내렸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다른 지역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는 지금 MB 측근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소환을 되고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최측근의 진술이 이제 MB를 오히려 역으로 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상황이 좀 착잡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구 실장님. 이명박 대통령 측에 여러 갈래의 어떤 기류가 보이는데, 물론 한 갈래는 김두 수석처럼 우리도 뭔가가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갈래가 있는데, 예. 한 갈래는 사실 언론에 잘 공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항복선언을 했다. 거의 이명박 대통령의 그날의 어떤 기자회견은 항복선언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실 측근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내용을 잘 보고 그 표정을 봐라. 그러니까 즉 뭐냐면 거의 다 이제는 사실 거의 다 밝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김희중 실장보다는 김백준 정보기획관의 그 구속이 가져올 어떤 그 다음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그 다음이 안개주의보라고 말씀드렸지만 안개처럼 아마 그 다음 상황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서영훈 소장님. 저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측은 각자 도생 멘붕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정두원 전 의원들의 이딴 진술과 증언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라는 의혹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 물증과 진술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일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전 투구를 한번 해봐야겠다. 배후 조정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제까지 우리도 카드가 있으니 폭로하겠다라는 등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다, 복수이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대통령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정치 보복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건 이해합니다.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이미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 등으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일 거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과 증언을 제시해서 검찰에 고소고발하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될 텐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구체적인 물증과 증언들이 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구체적 물증과 증언들을 제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항복선언이라는 얘기는 참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알력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내일부터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눈 오는 날이면 차들 많이 안 갖고 나가셔야 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8시 38분 04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그래도 오늘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길 정체가 상당히 많은 모습인데요. 현재 남산 1호터널 강남 방향 출구부 종점에서 한남고가 종점 구간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까지 났습니다. 추가 사고 없도록 이 부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하와골 램프까지 정체가 양방향 이어져 있는데요. 도심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국민대 램프부터 전이 램프까지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 규모가 확정이 됐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예, 선수 그렇죠. 22에 임원 24명, 모두 46명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12명, 피겨 2명, 쇼트트랙 2명, 크로스컨트리 3명, 알파인 스키 3명에서 22명의 북한 선수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합니다. 이 5개 종목, 10개 세부 종목에서 22명의 북한 선수들이 이제 참가를 하는 건데, 이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이 IOC하고 남북 대표단 회의 직후에 이 AFP 통신이 3개 종목, 이 5개 세부 종목에서 북한 선수들이 참가한다고 잘못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우리 언론에서도 이 AFP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3개 종목, 5개 세부 종목이라고 보도했는데 정확하게는 5개 종목, 10개 세부 종목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피겨, 쇼트트랙, 크로스컨트리, 알파인 스키 5개 종목이고요. 이 세부 종목으로 따지면은 피겨 페어, 쇼트트랙 남자 500m, 1500m, 예. 알파인 스키 남녀 대회전, 회전 등을 포함해서 10개 세부 종목입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가 12명이나 돼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이럴 거면 차라리 독립적으로 참가해가지고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오면은? 처음에 우리가 북한 선수 전체를 한 1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체 22명이면은 뭐 예상보다는 많아진 건데, 예상대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상했던 10명은 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참가할 선수들이 빠진 수치였고요. 여자 아이스하키 12명을 합해서 22명이니까 단일팀 빼면은 예상대로 10명의 선수들이 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2명은 예상보다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경기에 뛸 선수는 경기당 3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뛰지 못할 선수를 9명이나 추가한 배경은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만약에 이 단일팀에 이 북한 선수 3명만 참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공동 입장할 때 우리 선수들은 13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북한 선수들이 10명 남짓 참가하게 되면은 이 남한 팀의 북한 선수가 살짝 얹혀지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일팀하고 북한 참가에 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배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뭐 정부 측은 우리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가장 이제 체육계에서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 단일팀과 관련해서 사전에 좀 설명하는 과정이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마치 이 스포츠가 국가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중에 하나처럼 임의로 결정해서 지시하는 듯한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표하고 있죠. 예. 근데 뭐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도 이번 주 안으로 합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로잔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남북이 합의하기로는 이 북한 선수들이 2월 1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합류하기로 돼 있는데 가능한 한 이 합류 시기를 앞당겨서 이번 달 안에 이제 북한 선수들이 합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스하키가 워낙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되고 또 이 공수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조직력이 어느 종목보다 중요한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나 선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손발을 맞춰보고 싶어 하겠죠. 자, 이것을 감안해서 이 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하루라도 빨리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테니스의 정현 선수요. 예.
진짜 뭐 요새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그런다며요. 예? 예, 그런 수식어까지 북한이 등장했죠. 기분 나빠하겠네. 근데 이 정현 선수 말이에요. 예. 오늘 호주 오픈 16강전에서 테니스 스타 조코비치 선수하고 대결하죠. 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경기를 좀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이 정현 선수가 이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 32강전에서 예. 이 세계 랭킹 4위 독일의 즈비레프 선수를 3대2로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메이저 대회에서 16강에 진출한 우리 선수는 이덕희, 이형택 이후 세 번째고요. 예. 2007년에 이형택의 US 오픈 16강 이후 10년 만에 이제 쾌거입니다. 16강전 상대가 이제 노박 조코비치인데 이 조코비치가 현재 이 세계 랭킹은 14위이지만 한때 이 세계 랭킹 1위를 지켰던 테니스 스타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16강전에서 과연 이 정현 선수가 조코비치를 이기고 8강에 올라갈지 이제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최고 8억 원. 뭐 아파트 하나 더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은 이걸 내더라도 강남에 아파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죠. 그런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강남 아파트가. 예. 이게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라는 게 가구당 재건축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평균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부담하는 거거든요. 예. 0%에서 구간별로 팍팍 계단별로 오릅니다. 최대 1억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 구간부터 50%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예. 친절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평균 3억 7천만 원이고 최대 8억 4천만 원. 그리고 강남 4구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부담금은 평균 4억 4천만 원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럼 어느 단지가 얼마다라는 걸 밝히면 좋겠는데 그건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것도 준공 10년 전 집값하고 재반비용을 빼서 지금 현재 전체 부담금을 조합원 수로 나눈 산술 평균이거든요. 정확한 평균은 또 나중에 내게 될 부담은 좀 다르죠. 올해부터 재건축을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한 작년 말까지 안 한 그 아파트를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8억 4천만 원이면 말씀하신 대로 집 한 채 값 이상인 거죠. 예. 근데 이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그러니까 재건축하고 나가지고 집값 오르면 그 정도는 환수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가구당 3천만 원 이상일 때 내는 건데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던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하고 분양 신청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걸 내지 않았던 아파트들, 이른바 최근에 집값 상승의 진원지라고 지목됐던 잠실 5단지라든지 반포주공 1단지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지금 거의 완공된 데는 맞습니다. 처분 안 맞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를 작년 말까지 신청을 했으면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럼 여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아, 들어가지도 않았다. 착공을 합니다. 착공하기 전에 관리 처분 인가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신청하고 구청에서 인가를 내주면 이제 착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착공 전인 아파트는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항상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지만 이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라는 거는 이제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국토교통부가 이걸 발표한 이유는 최근에 강남 집값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일종의 부담을 주는 거죠. 심리적 부담을. 이거는 최종적으로 입주하는 사람이 다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그리고 내가 시자체액을 실현하지 않고 내가 조합원에서 처음부터 계속 그 재건축하기 전 아파트부터 살아서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본인에게 들어온 이익은 없잖아요. 일단 평가이익은 있겠죠. 그래도 이 부담금은 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재건축 조합원들은 반발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유재산 침해다, 새 아파트에 살려는 행복주거권 침해다라고 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있습니다.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토초세라고 있잖아요. 그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이라는 게 위헌 결정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다음이 이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폭탄도 헌재로 가지 않겠냐라는 게 대체적인 방향인데요. 앞으로 부담금 실질적인 구체적인 계산법을 두고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그 주체를 두고 논란이 거세질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사업이 뭐 상당한 어떤 파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값도 좀 떨어지긴 떨어지겠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주춤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결국에 잠깐 눌러놓는 거잖아요. 결국에 사람들이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뭐 여건만 된다면 된다면 뭐 저도 안 되지만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해서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이미 재건축이 끝난 아파트들로 수요가 몰려서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네요. 예? 예,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당연히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겠느냐라고 추산해봤더니요. 한국은행은 올해 뭐 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봤잖아요. 당초 예상보다 0.05%포인트 그러니까 3.05%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이 그래도 이 수치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발 인플레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0.1%포인트 정도로 크지 않을 거다. 왜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올려준 것을 물품 가격에 당장은 전가하지 않겠다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일부분에서는 계속 지금 올리고 있죠. 근데 저는 사실 0.05% 올라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성장률이. 이거하고 근데 거기에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신규 고용은 줄어들 것이다. 이 고용은 줄어드는데 성장은 한다? 이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용 없는 성장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군요. 일단 그 신규 고용도 한국은행은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만약에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더라면 한 6, 7%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뭐 16% 이상 올랐잖아요. 한 32만 명 정도 늘어날 걸로 봤는데 인건비 부담이 되니까 30만 명 정도로 그러니까 2만 명 정도 최대 2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줄이느냐. 30명 이상 사업장이 그 근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0명 미만은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청와대 모든 수석들이 장관들이 여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건 30명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업장은 뭐 사업장을 쪼개가지고 30명 미만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겠다라는 곳도 있는데요. 30명 이상인 소규모 사업장, 30명에서 큰 사업장에는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좀 줄이거나 기존 직원들의 뭐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겠냐 이렇게 한국은행은 전망을 했고요. 다만 이제 30명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고용 감소를 크지 않게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일부 기업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면 4대 보험도 같이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일부 자르는 식으로 대체하지 않겠냐 이런 뭐 우려도 한국은행은 내놨습니다. 예, 고용 없는 성장. 자, 네이버가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자진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소식도 있죠. 최근에 이제 청와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하나가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이라든지 예. 남북 공동입당 한반도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찬반이 뭐 갈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들고 이제 일부 댓글 조작 의혹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이쪽 정부 비판적인 것에 뭐 좋아요 이런 글들이 받고 있다. 이게 로그인 로그아웃 조작을 그 기록을 조작을 해서 공감수를 놀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맞습니다. 그 일부 네티즌이 네. 그런 글을 올렸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걸 보고 자체 조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셀프 조사하면 신빙성, 공정성에 의심을 받으니까 아예 경찰한테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네이버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아서 이게 과연 조작이 됐는지를 보는 건데요. 네이버는 이제 지금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기계적인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 과정은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는데 권한만 갖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번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네이버가 어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지도 상당한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25일부터 건강보험료 오른다 그러네요. 많은 급여 생활 월급 받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25일이 월급인 날이 맞는데요. 이번 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한 2,000원 정도 오릅니다. 예. 올 들어서 이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6.12%가 작년이 6.11%인데 올해 6.24%가 되거든요. 근데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회사가 반을 내고 반은 개인이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31,200원 정도, 100만 원 만약에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건보료를 31,200원 정도 내는데 예. 이게 5년의 최대 인상폭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이른바 예. 문재인 케어를 하다 보면 그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고 이외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예. 상반기에 오를 수 있으니까 5대 보험료가 연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의석 기자였고요. 자,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눈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퇴근길 모쪼록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